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조익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관상동맥 석회화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측정하는 검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언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에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증상 성인 환자들이 왔을 때 이 환자에게 심혈관계 사건이 생길지 그렇지 않을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는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에 인롤된 사람들은 1948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롤되었고 한 2,000명의 남자와 2,000명 정도의 여자들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50년 정도 추적해서 1998년에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가 개발되었고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러한 것들이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임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혈관 사건 예측의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아시아인 그리고 다른 인종들에서 잘 맞는지 현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는 그 미국에 있는 제페니즈 아메리칸에 있어서 이런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로 프레딕션한 것과 실제 발생한 사건 간에 괴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패닉에서도 살펴보면 프레밍엄 리스크로 예측한 리스크와 실제 발생하는 리스크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 팩터 기반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시스템의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특히 영 에이지에서인데요. 이거는 50세 이하의 영 에이지 first time MI가 발생한 사람들에서 이러한 리스크 팩터 기반의 리스크 프레딕션 시스템으로 스타틴을 지금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MI 생긴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스타틴이 리커멘드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서 대부분 한 50%에서 70%가 다 MI 발생한 사람의 이 50에서 반 이상이 스타틴을 사실 먹지 않아도 된다, 안전하다라고 분류되었던 사람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안전하다, 로우 리스크, 아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에서 스타틴 드셔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환자들을 구분해 주어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30% 정도의 환자들을 이런 그 메사 연구에서 보면은 인터미디어 리스크로 분류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중간 정도 위험이라 그래서 이 앞으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측을 이런 예방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캐로티드 IMT라든지 브라켈 FMD 등 여러 가지 앵클 브라켈 인덱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칼슘 스코어는 관상동맥에 있는 석회화를 측정해가지고 정량하는 검사인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이런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로 예측하는 모델의 예측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 뭐 캐로티드 IMT나 브라켈 FMD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봤을 때 이런 파란색 칼슘 스코어, 파란색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에 비해서 별로 에디드 베네핏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리 하트 디지나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의 인시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으로 예측력을 높인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칼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칼슘 스코어는 무엇을 측정하길래 이렇게 심혈관 사건 예측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리 칼시피케이션을 결국 측정하는 것이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인데요. 이게 이렇게 잘 유용한 이유는 관상동맥에 있는 석회화는 관상동맥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상동맥 석회화를 정량한다는 것은 관상동맥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정량할 수 있는 좋은 서로게이트 마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요. non contrast cardiac CT를 찍은 다음에 그 cardiac CT에서 보이는 이런 코로너리 칼슘을 대표적인 아가스톤 스코어 같은 경우를 먼저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밝기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준 다음에 이것들을 에어리어를 계산해서 곱해서 이제 정량하는 검사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워크스테이션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그 측정하고 정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검사고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이런 스크리닝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칼슘 스코어가 유용하냐 살펴보았을 때 이 메사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칼슘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 칼슘 스코어가 0점인 사람들은 추적하는 동안에 이런 코로나리 이벤트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스코어가 조금 증가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런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뿐에서만뿐 아니라 이런 그 레지스트리 연구, 리얼월드 레지스트리 연구를 좀 더 롱텀 팔로우업한 거에서도 보면 칼슘 스코어가 0점인 이벤트 거의 안 생긴다. 이게 파워 오브 제로라고 합니다. 칼슘 스코어 0점인 사람은 좋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 1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칼슘 스코어를 누구에게 검사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검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특별히 유용한 군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미디엇 리스크에 분류되는 것이 바로 이 프레밍엄 리스크 기반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의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살펴보면 칼슘 스코어로 이런 사람들을 재분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그래프가 표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로우 리스크인 사람들 3,700명은 칼슘 스코어를 더하더라도 대부분 다 로우 리스크에 머물러 있어서 별 베네핏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미디엇 리스크가 1,800명, 한 30% 이상 여기 분류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을 확실히 안전한 로우 리스크와 위험한 하이 리스크로 정확하게 분류해 줌으로써 칼슘 스코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유용한 군은 기존의 그런 리스크 팩터 기반으로 분류했을 때 인터미디엇 리스크에 놓여서 앞으로 예방 전략이 애매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언제 칼슘 스코어를 해야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로우 리스크에서는 나 하이 리스크에서는 권고되지 않고요. 이 보더라인이나 인터미디엇 리스크에 있는 사람에서 칼슘 스코어를 디시전이 uncertain한 경우에 칼슘 스코어를 해보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칼슘 스코어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먼저 해봤을 때 로우 혹은 moderate 리스크, 그러니까 moderate 리스크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애매하게 치료 전략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러한 영상 검사들을 더했을 때 치료 계획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칼슘 스코어 혹은 캐로티드 IMT 같은 추가적인 검사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임상적 위험인자를 이용해서 스타틴 리커멘디드, 즉 로우 리스크, not recommended 군이죠. 그 로우 리스크 군이고 하이 리스크는 스타틴 어차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칼슘 스코어를 더했을 때 스타틴 리커멘데이션 군과 넌 리커멘데이션 군이 재분류되는지를 본 그 표가 되겠는데요. 보면은 로우 리스크 군인 경우에는 칼슘 스코어 0점이든 0점이지 않든 간에 다 로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칼슘 그 스타틴 안 먹어도 되는 군이기 때문에 검사에 이득이 없죠. 하이 리스크는 제 아무리 칼슘 스코어가 0점이라 하더라도 10년 리스크가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스타틴 리커멘디드 군으로 분류됩니다. 메사 코호트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스코어 하나 안 하나 스타틴 먹느냐 안 먹느냐의 플랜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득을 받느냐 보면 이 버더라인 인터메디얼 리스크에서 보면 한 50% 가까이 환자들이 스타틴 안 먹어도 되는 군으로 확실히 분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스타틴 트리트먼트의 전략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보더라인 혹은 인터미디얼 리스크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칼슘 스코어 검사가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득되는지 힌트를 줄 수 있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런 칼슘 스코어가 0이 아닌 걸 보여줬을 때 환자들의 비헤이비어 패턴이 바뀌느냐를 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증가됐느냐,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있느냐를 봤을 때 칼슘 스코어를 보여준 사람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메디케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아스피린 이니시에이션, 스타틴 이니시에이션, 그다음에 혈압약 이니시에이션과 유지 측면에 있어서 이런 칼슘 스코어가 0이 아닌 사람들에서 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더 하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칼슘 스코어를 보여주는 것이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먹게 하고 다이어트리 체인지나 비헤이비얼 체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언제 필요한지는 이제 살펴본 연구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칼슘 스코어를 이제 측정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스타틴을 줄 거냐 그렇지 않느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칼슘 스코어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터미디엇 리스크에서 시행하시고요. 칼슘 스코어가 시행했을 때 100점 이상인 군에서는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칼슘 스코어가 0점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트리트먼트 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 당뇨가 없거나 또한 그 CHD에 프리머처 CHD가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칼슘 스코어 0점이라도 스타틴을 위드홀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스타틴을 위드홀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서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하냐? 기존 트래디셔널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너무 그 다음에 무엇을 측정하냐? 관상동맥 석회화를 측정하면서 이를 정량하는 방법이고 인터미디엇 리스크에 놓인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스타틴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에 저항할 때 확실히 환자에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 위험한 군을 확실히 분류하고 환자에게 보여줘서 비헤이비얼 체인지나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이니시에이션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칼슘 스코어 0점은 extremely good prognosis이기 때문에 family history of premature heart disease나 담배 태우거나 당뇨가 있지 않은 이상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한 5년 정도는 위드홀드 할 수 있겠고요.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칼슘 스코어를 적극적으로 칼슘 스코어에서 100점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